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어디를 먼저 보는가? 옷차림을 훑어보는가? 말투를 귀 기울여 듣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미는 명함부터 받아드는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직장 동료, 이웃, 자식의 배우자, 오랜 친구, 처음 보는 얼굴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그저 느낌으로, 분위기로, 혹은 첫인상이라는 막연한 감각에 기대어 사람을 판단해왔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가까이 했던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뒤늦게 후회하며 가슴을 쳤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진다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그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도 사람 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부모님도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그저 조심하라고만 했다. 그렇게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 수없이 부딪히며 때로는 크게 다치면서 살아왔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커진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노년의 평화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 친절한 척 다가왔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 이런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따라 무너진다.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얼굴을 살펴라.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은 오래 속이지 못한다. 순간순간 스치는 눈빛의 흔들림, 입가에 번지는 미묘한 변화, 화가 났을 때 일그러지는 표정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백 년 전 정약용이 꿰뚫어 본 이 통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은 사람의 얼굴에서 본성을 읽는 법, 그리고 그 눈을 키우는 것이 왜 나이든 삶에서 더욱 절실한지 함께 살펴보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 평생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눈은 입보다 먼저 말한다.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바로 눈이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차갑게 식어있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말은 어눌하고 투박해도 눈빛만큼은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모두 만나봤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번번이 입만 보고 판단하다가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애초에 사람의 눈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처음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갑다고 손을 덥석 잡는 사람. 말도 청산유수고 칭찬도 끊임없이 쏟아낸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냥 넘겼다가 한참 뒤에야 깨닫는다. 그 사람의 눈이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에는 주름 한 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눈빛은 내내 어딘가를 계산하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가슴을 친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고. 그런데 그 후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믿었던 마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뒤였고 내어준 것들을 되찾을 수 없는 뒤였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간 경험. 그 작은 의심을 스스로 눌러버렸던 날. 그리고 결국
그 설마가 화를 불렀던 기억.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저 보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눈빛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감지하는 일이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눈에는 눈과 근육이 함께 움직인다. 억지로 웃는 사람은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 주변은 굳어 있다. 이것은 감출 수가 없다. 사람의 눈 주변 근육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뒤센 미소와 가짜 미소로 구분한다. 진짜 감정이 실린 미소는 눈 주변의 눈둘레근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눈가에 잔주름을 만든다. 하지만 가짜 미소는 입 주변 근육만 움직일 뿐 눈가는 조용하다. 차갑게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다. 즉, 눈가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속이지 못하는 곳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다만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이 느꼈던 그 묘한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누군가와 처음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2번에서 3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라. 눈을 피하는지, 시선이 흔들리는지, 눈가에 온기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라. 둘째, 상대가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지 확인하라. 진짜 웃음은 반드시 눈가를 움직인다. 셋째, 좋은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눈을 더 주의 깊게 보라. 달콤한 말일수록 눈빛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처음 만남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오랜 경험이 보내는 경고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사람을 읽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눈빛 하나를 제대로 읽는 것, 그것이 사람을 알아보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눈빛만큼이나 중요한 신호가 또 있다. 바로 시선이 향하는 방향, 그 시선이 피하는 순간이다. 젊을 때는 몰랐다.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이 그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줍어서, 낯을 가려서,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렇게 너그럽게 넘겼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시선 회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한 62살 여자가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다. 말솜씨가 좋고 친절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더없이 반가웠다. 그런데 묘하게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남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이 허공을 향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그냥 넘겼다.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다. 몇 달 뒤 그 남자는 투자를 권유하며 목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한 번 건네고 나니 요구는 점점 커졌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다. 그 눈이 처음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보내온 친절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것을. 텅 빈 느낌이었다. 돈보다 믿었던 마음이 더 아팠다. 그 허무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스스로 그 느낌을 눌러버린 경험. 좋게 생각하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기억. 그것은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자책하지 마라. 그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시선 회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수줍음에서 비롯된 회피다. 이런 사람은 눈을 피하더라도 이내 다시 시선을 맞추려 노력하고 표정이 부드럽고 몸이 상대방을 향해 열려 있다. 불편하지 않다. 둘째는 불안에서 비롯된 회피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틀릴까봐 혹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눈을 피한다. 나쁜 의도는 없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에게는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 그런데 셋째가 문제다. 의도적 회피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상대를 속이려 할 때 나타나는 시선 회피다. 이 경우에는 눈을 피하면서도 말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온다. 말과 시선이 따로 논다. 입은 자신 있게 움직이는데 눈은 자꾸 딴 곳을 향한다. 바로 이 불일치가 경고 신호다. 이 불일치를 감지하는 순간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하는가? 첫째, 상대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눈을 피하는지 확인하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눈을 잘 맞추다가도 돈이나 부탁 이야기가 나올 때 시선을 피한다면 반드시 주의하라. 둘째, 눈을 피하면서 말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셋째, 그 자리에서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을 특히 경계하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다. 넷째, 처음 만남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다. 시선 하나를 읽는 것이 때로는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된다. 그 감각을 믿어라. 눈빛과 시선을 살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감정이 격하게 흔들리는 순간 가장 선명하고 날카롭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한 적이 있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떠올린다. 사람은 평온할 때 누구나 괜찮아 보인다. 밥을 함께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다.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한다. 진짜 얼굴은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온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손해를 봤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의 얼굴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예의와 친절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 순식간에 벗겨진다. 그 벗겨진 얼굴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명절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발단은 사소했다. 음식 하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돌변했다. 눈에 핏줄이 섰고 입술이 떨렸으며 목소리는 날카롭게 벼려졌다. 상대가 장인어른이라는 사실도 가족들이 모두 보고 있다는 사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66살 남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그는 사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봐왔던 그 친절한 얼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쾌쾌한 냄새처럼 감춰져 있던 것이 불쑥 튀어나온 느낌이었다. 딸아이의 앞날이 걱정됐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밤이 길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믿어온 사람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실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아버린 뒤에 그 허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보았으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의 얼굴은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얼굴이다. 화를 내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한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애쓴다. 반면 화가 나면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말을 골라 쓰는 사람,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람은 평소에 친절이 아무리 넘쳐 흘러도 신뢰하기 어렵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 세월이 그것을 증명해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처음 만난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살펴라. 양보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이기려 드는가? 그 차이가 크다. 둘째, 식당이나 가게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다. 셋째, 작은 손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하라. 사소한 불이익에도 얼굴이 굳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사람은 더 큰 이해관계 앞에서 반드시 본색을 드러낸다. 넷째, 한 번 목격한 폭발적 반응을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라.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본성의 노출이다. 다섯째,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봐라. 감정을 폭발시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또 그런다. 한 번 본 얼굴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 기억이 당신을 지킨다. 화가 난 순간의 얼굴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얼굴을 봐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관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 관리는 피부나 주름이 아니다. 50이 넘으면 얼굴은 더 이상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나이 든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총합이다. 어떤 감정을 자주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가 고스란히 얼굴 위에 쌓인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은 어떤 이력서보다 솔직하다. 꾸밀 수 없다. 수십 년이 새겨놓은 것은 화장으로도 웃음으로도 가릴 수 없다. 30년 전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시작한 두 동료가 있었다. 한 명은 늘 불만이 많았다. 회사가 문제고 상사가 문제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은 조용했다. 불평 대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고 사람들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갔다. 30년이 흘렀다.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두 사람을 마주한 이들은 놀랐다. 불만이 많던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세상을 향해 있었다. 반면 묵묵히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한 눈과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오래 햇볕을 받은 나무처럼 따뜻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얼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얼굴이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지도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가. 세월을 견디며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으며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온 당신의 얼굴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다. 나이 든 얼굴에서 읽어야 할 것은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주름의 방향이다. 자주 웃은 사람은 눈가와 입가에 위로 올라가는 주름이 생긴다. 자주 찡그린 사람은 미간과 이마에 아래로 내려가는 골이 패인다. 자주 걱정한 사람은 눈썹 사이가 좁아져 있다. 이것은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습관이 빚어낸 결과다. 또한 눈빛의 밀도를 봐라. 오래 생각하고 많이 읽고 깊이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고요한 무게가 실려 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겉만 화려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진다. 채워진 것이 없으니 눈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첫째, 처음 만난 어른의 얼굴을 보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 긴장되는 느낌이 드는지를 먼저 감지하라. 그 첫 느낌은 대부분 정확하다. 둘째, 주름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살펴라. 웃음 주름인지, 찡그림 주름인지를 구별하라. 셋째, 눈빛에 온기가 있는지 확인하라. 나이가 들수록 눈빛은 거짓말을 더 못하게 된다. 감출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넷째, 말수가 적은데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은 대부분 오랜 세월 내면을 다져온 사람이다.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얼굴이 달라진다. 오래된 얼굴을 읽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돈 문제로 가족과 불편해진 적이 있을 것이다. 관계가 틀어진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탓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의 얼굴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거울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얼굴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그 얼굴이다. 밥을 먹다가 문득 멍해진 얼굴, 뉴스를 보다가 굳어버린 얼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을 때 스치는 그 얼굴. 그것이 진짜 당신의 얼굴이다. 그 얼굴을 주변 사람들은 매일 보고 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다. 살아온 세월만큼 실망도 많았고 상처도 깊었으며 세상에 대한 기대도 점차 내려놓게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굳은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다. 손주가 다가왔다가 할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고 슬며시 물러선다. 자식이 전화를 하려다가 왠지 불편할 것 같아서 망설인다.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뜸하게 한다. 정작 본인은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얼굴이 먼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얼굴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표정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얼굴을 방치해왔다. 오랫동안 참아왔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진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 충분히 안다. 표정이 굳어진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당신의 얼굴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풍경이다. 그 풍경이 따뜻할 때 사람들은 머물고 차가울 때 사람들은 떠난다. 내 얼굴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내 표정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스스로 상상해보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진다. 둘째, 가족과 대화할 때 목소리보다 표정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라. 말이 따뜻해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상대는 차가움을 먼저 느낀다. 셋째, 손주나 자식이 다가올 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눈을 맞춰라. 그 3초가 그들에게는 온 세상만큼의 온기로 전달된다. 넷째, 혼자 있을 때 자주 짓는 표정을 점검하라.
혼자일 때의 얼굴이 굳어지면 함께일 때도 그대로 나온다. 내 얼굴을 가꾸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얼굴부터 돌아보라. 내 얼굴을 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얼굴의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결국 내 얼굴을 만들고 내 남은 삶의 빛깔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일 때가 있다. 관계도 그렇다. 빨리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기보다 단 한 사람을 제대로 곁에 두는 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후회하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 빈자리가 외롭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서둘러 새로운 인연을 만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의 얼굴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자주 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늘어난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진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의 온도를 닮아간다. 그것이 얼굴에 새겨진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한 58살 여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6개월 전부터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함을 달래려는 마음이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집 안에만 있다가 용기를 내어 처음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모임에는 나이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책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기 자랑 대신 질문을 먼저 건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매주 2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가벼웠다. 몸도 가벼웠다. 오래된 이불을 햇볕에 내놓았을 때처럼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그 말을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딸이 먼저 알아봐 준 것이었다. 마음이 놓였다. 고마웠다. 그 모임에 처음 나갔던 날이 떠올랐다.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가 폐를 바꾸듯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얼굴을 바꾼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뇌의 감정 회로 자체가 그 방향으로 서서히 재편된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사람, 대화가 끝나면 왠지 지치고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인연의 길이가 관계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삶의 질이 얼굴의 질을 결정한다. 그 순서를 잊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 만남 직후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무거워지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라. 둘째,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런 사람의 눈빛은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다. 그 눈빛이 당신에게도 옮겨온다. 셋째, 먼저 좋은 얼굴을 보여주어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따뜻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넷째,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시간은 귀하다. 다섯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한 번은 진심으로 웃어보라. 그 웃음이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된다.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얼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방법이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았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는 찾아오는 제자들의 눈빛을 살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읽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를 길어올렸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읽었으며 그 기록을 500여 권의 저술로 남겼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시선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되 함부로 단죄하지 않았고 꿰뚫어 보되 차갑게 돌아서지 않았다. 이해하려 했고 품으려 했다. 그것이 정약용이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결코 냉혹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오랜 세월을 거쳐 단단해진 것이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지혜롭게,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들고 그 시간을 함께할 사람의 무게는 오히려 더욱 커진다. 눈빛을 보고 시선을 읽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세월이 새겨놓은 얼굴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얼굴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지혜다. 좋은 얼굴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좋은 얼굴을 곁에 두게 된다. 그리고 그 곁에서 자신의 얼굴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더 아름다워진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 눈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신 곁에 소중한 벗들, 형제들,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깐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